의사 선생님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개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아직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등을 짓눌렀습니다. 진호는 딱딱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배가 아팠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김진호, 의무실에서 왔어. 교도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어색함이 묻어났죠. 진호는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10발자국도 안 되는 독방. 10년째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교도관 뒤에 서 있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김진호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진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툭, 진호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10년을 버텨온 신락 같은 희망의 줄이었을까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진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천장에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었죠.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대병원 지하 전산실. 모니터 수십 개가 깜박이던 그곳에서 진호는 의료정보 시스템 관리자로 일했었죠.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아침마다 반려견 바람이와 산책하고 저녁엔 약혼자 소연이와 데이트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야 했죠. 진호야, 이것 좀 봐. 서민수 과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의료기기 구매 데이터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같은 장비인데 가격이 3배나 차이나. 진호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같은 MRI 장비인데 특정 업체에서 구매할 때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았죠. 최태준 전무 아들 회사잖아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발견했다는 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수백억 원대의 리베이트, 환자들의 돈으로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더러운 거래들, 그리고 그날 밤 민수 과장님! 비상계단에 쓰러진 민수를 발견한 건 진호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죠. 구급차! 누가 구급차 좀! 진호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진호는 살인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 내가 민수를 밀치는 장면이. 형사의 말에 진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 자신은 민수를 구하려 했는데 CCTV엔 전혀 다른 장면이 담겨 있었죠. 왜 죽였어? 돈 때문이야? 아닙니다. 전 정말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진호의 계좌엔 갑자기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집에선 민수의 USB가 발견되었죠.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일방적이었어요. 검사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사조차 형량을 줄이는 데만 급급했죠. 아무도 왜 한 명의 평범한 시스템 관리자가 동료를 죽여야 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진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처음엔 면회를 왔어요. 하지만 점점 뜸해졌고 결국 편지 한 통으로 이별을 고했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자의 약혼자로 살기엔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요.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지 못한 한을 품고
이제 진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있었죠. 의사 선생님, 진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개를, 바람이를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의사의 눈이 흔들렸어요. 10년 전 제가 들어올 때 5살이었으니 이제 15살이겠네요. 늙은 개가 됐겠죠. 아직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의사 자격증도 있던 진호에게 바람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길에서 구조한 새끼 강아지를 직접 치료하고 키운 가족이었죠. 매일 아침 한강을 달리고 저녁엔 소파에서 함께 뒹굴던 유일한 친구. 면회 신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돌아섰어요. 교도관도 따라 나갔죠. 다시 혼자가 된 진호는 차가운 벽에 기댔습니다. 바람아, 넌 날 기억하고 있을까? 창밖으로 까마귀가 울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처럼.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바람이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털이 하얗게 새어가는 늙은 개였죠. 바람아, 이거 기억나? 사진 속엔 젊은 진호와 새끼 강아지, 시절의 바람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모습이었어요.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소연 씨죠. 서울구치소입니다. 순간 소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의 전화,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김진호 수용자가 위독합니다. 마지막 면회를 신청하셨는데요. 툭,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소연은 10년을 기다렸어요.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죠. 살인자의 약혼자라는 손가락질.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같이 싸웠어요. 그 살인자랑 헤어져. 내 인생을 망칠 셈이야?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절대 민수를 해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죠.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진호를 위해서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진호가 더 힘들어할까봐 면회도 그만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대신 소연은 바람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이모가 너를 키울게. 바람이는 처음엔 진호를 찾았어요. 현관문만 열리면 달려나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소연은 매주 토요일 교도소에 갔어요. 면회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교도소 건물을 바라보다 돌아왔죠. 그곳 어딘가에 진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박소연 씨, 저는 박재민 형사입니다. 재민은 젊은 형사였어요. 눈빛이 성사답지 않게 따뜻했죠. 김진호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사건에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아요. CCTV 영상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입금도 그렇고. 재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김진호 씨가 남긴 물건이 있나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이 모든 걸 가져갔으니까요. 하지만 바람이를 보며 뭔가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목걸이랑 인식칩은 진호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인식칩이요? 네.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서 직접 시술했대요. 재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최태준의 회사는 거대해졌습니다. 이제는 전국 병원의 의료기기를 독점하다시피 했죠. 뉴스에 나올 때마다 소연은 이를 갈았어요. 저 사람이 진호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걸 아니까. 바람이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13살, 대형견으로는 꽤 나이가 많았죠. 걸음도 느려지고 잠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진호와 함께 걷던 한강 코스를. 그날도 소연은 바람이와 동물병원에 갔어요. 할머니가 됐네. 바람이. 수의사가 웃으며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상한데. 인식칩 주변에 뭔가 있어요. 네, 일반 인식칩이 아니에요. 특수 제작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바람이의 목 부분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술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방수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뭐죠? 소연의 손이 떨렸어요. 케이스를 열자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즉시 재민에게 연락했어요. 형사님. 뭔가 발견했어요. 재민이 달려왔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SD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네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력했습니다. 바람이 생일. 화면이 열렸어요.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시스템 백업 데이터, 의료기기, 구매 내역, 그리고 이건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화면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진호가 10년 전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감한 듯이. 바람이가 낑낑거렸어요. 마치 이제야 할 일을 했다는 듯이. 소연은 늙은 개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고마워. 바람아, 내가 10년을 지켜준 거구나. 창밖에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의 봄비였어요. 재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SD 카드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어요. 소연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화면을 응시했죠.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2014년 3월 15일 병원 시스템 백업. 수술실 모니터링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의 모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재민이 한 파일을 가리켰어요. 응급실 센서 로그 23시 45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클릭하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병원 곳곳에 설치된 의료 장비들의 센서 데이터였죠. 온도, 습도, 진동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연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비상계단 근처 센서가 이상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3시 47분, 급격한 진동. 23시 48분, 2개의 열 신호. 23시 52분, 1개의 열 신호만 남음.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이 사라진 거예요. 다음 폴더를 열었어요. 서민수 과장 조사 자료였습니다. 파일을 열자 재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리베이트 증거들, 가짜 회사를 통한 돈 세탁, 병원 고위직들의 비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최태준 일가의 이름들. 300억이 넘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였어요. 환자들의 치료비로 배를 불리는 더러운 카르텔의 민낯이었죠. 그때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열쇠, 제츠. 진호가 남긴 메시지였어요. 이 파일을 읽는 사람에게 저는 서민수 과장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과장님은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려 했어요. 하지만 최태준이 막았죠. 비상계단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전 과장님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CCTV는 조작됐습니다.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편집 시간이 사건 이후입니다. 제 계좌에 입금된 돈도 최태준이 만든 가짜 회사에서 온 거예요. 추적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전 이미 감시받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경찰에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에게 맡깁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김진우. 소연은 흐느꼈습니다. 10년, 진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재민은 즉시 CCTV 파일을 확인했어요. 맞아요. 메타데이터가 조작됐어요. 영상이 편집된 시간이 사건 발생 3시간 후예요.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병원 내부 고위직들의 비밀회의 녹음, 최태준과 주고받은 이메일들, 의료기기 가격을 조작한 서류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졌어요. 이걸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긴급 재심을 청구합니다. 검사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10년 전 사건을 왜 다시 들춰내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증거를 보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김진호 씨는 무고합니다. 그리고 최태준 일가는 지금도 병원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검사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정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준에 대한 수사도 시작하죠. 소연은 교도소로 향했어요. 10년 만에 면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을 품고 갔죠.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병원 살인 사건, 조작 의혹 제기, 의료계 비리 카르텔의 실체는 한 번 터지자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죠. 전 그날 밤 최태준 전무를 봤어요. 비상계단에서 나오는 걸. CCTV 담당자가 갑자기 해외로 발령났죠? 이상했어요. 진실의 물결이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바람이를 꼭 안았어요. 바람아, 이제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늙은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날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법원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김진호에 대한 재심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합니다. 판사의 말이 떨어지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죠. 진호는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바깥 풍경. 하지만 진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간경화로 인한 통증이 온몸을 짓눌렀으니까요. 한편 최태준은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태워. 하드디스크도 파기해. 회사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이 들이닥쳤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최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병원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10년간 침묵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의사, 행정직원까지. 그날 밤 최태준 전무가 CCTV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서민수 과장님은 정의로운 분이었어요. 절대 김진호 씨와 다툴 이유가 없었죠. 진실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아, 병실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어요. 품에는 바람이가 안겨 있었죠.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떨리는 손을 뻗자 바람이가 다가왔습니다. 10년,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바람이는 진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낑낑거리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죠. 알아보는구나. 날 기억하는구나. 진호는 바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늙은 개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그때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진호 씨, 서민수의 아내였어요. 10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일기를 이제야 찾았어요. 김진호 씨가 자신을 구하려 했다고, 최태준이 진짜 범인이라고.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재심 공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죠. 피고인 김진호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최태준, 당신을 살인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태준이 수갑을 찼어요. 거대한 의료 비리 카르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30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가 적발됐습니다. 관련자 47명이 구속됐고 뉴스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병실로 돌아온 진호에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진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의사의 표정이 밝았어요.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순간 진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살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바람이와 함께, 소연과 함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호는 의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창밖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진짜 봄이었죠. 바람이가 진호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피고인 김진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진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그 긴 악몽이 끝난 거예요. 또한 국가는 피고인에게 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소연은 울고 있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진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김진호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상금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진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배상금 전액을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15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호는 옆에 있는 바람이를 쓰다듬었어요. 의료 투명성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를 만들겠습니다. 서민수 과장님의 이름을 따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간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소연과도 다시 함께하게 됐죠. 작은 집에서 바람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점점 약해져 갔어요. 15살, 대형견으로는 정말 많은 나이였죠. 바람아, 괜찮아? 진호는 매일 바람이를 안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노화는 막을 수 없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해주는 게 최선입니다. 진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부터 진호는 바람이를 위해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동물의료센터를 설립한 거예요. 아픈 동물들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람이 동물의료센터라고 이름 지었어. 바람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이제는 그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바람이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바람아. 진호는 바람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진호의 눈물이 바람이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내가 지켜준 증거 덕분에 자유를 찾았고. 바람이가 진호의 손을 핥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랑해.
바람아, 영원히 사랑해. 바람이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17년간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진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연도 함께 울었죠. 바람이는 집 뒷마당 큰 나무 아래에 묻혔어요. 좋아하던 공과 함께 1년 후 진호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바람이가 지켜준 진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의 이야기에 감동했죠. 충성과 사랑,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인쇄는 모두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진호야, 이것 봐. 어느 날 소연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유기견 보호소 사이트였죠. 이 아이 어때? 사진 속엔 새끼 강아지가 있었어요. 바람이를 닮은 흰색 털의 강아지였죠. 진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라고 이름 짓자. 희망이? 응. 새로운 희망. 그렇게 희망이가 가족이 됐어요. 진호는 이제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죠. 때로는 바람이가 그리워요. 하지만 진호는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는 영원히 자신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걸. 희망아, 산책 가자. 희망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창밖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영원한 인연. 바람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진실도 자유도 아니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